네, 정프로님의 부제는 이제 건강 관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시고자 제가 그죠, 네. 수요일 날 푹 쉬시라고 이제 아침 방송을 하십니다. 네, 예, 밤낮 오늘은- 없이 방송하시다 보니까 네네. 진짜 정말 좀 몸에 탈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정프로님의 자리를 제가 잠깐 앉는 거고요. 뭐 여러 바뀐 모습들, 저 새롭게 바뀐 3프로 TV 퇴근길 라이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바뀐 모습들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부장님께서 늘 셔터맨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시장 동향을 쭉 확인해 보자면 미국 쪽부터 역시나 뭐 리세션, 경기 네. 침체의 그림자가 강하게 좀 드리워졌습니다. 네, 뭐 전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6월에 98.7 이게 컨센서스가 100 정도였는데요. 네. 또 안 좋게 나왔죠. 1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향후 6개월 경제 전망은 66.4, 이게 13년 3월 이후에 가장 또 낮은 수치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배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빨리 못 올리겠구나 해서 주가가 오른 경험이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역시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로 주가가 미국 시장도 빠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아직은 예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뭐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4월 S&P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도 전년비 20.4% 상승하면서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상승폭이 전월 대비 둔화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주택 가격 하락의 뭐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컨퍼런스 보드 관련된 부분에서 이 기대 지수와 현황 지수에 관련된 차이, 그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여주시면 이 지표가 마이너스 80.7까지 하락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다른 자료죠. 다른 자료입니다. 네, 이건. 2부 자료를 잠깐 보여주셨고요. 네. 저희 검은색 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좀 이따 띄워주시겠지만 네. 아무튼 이게 이 과거의 경기 침체 당시에 스프레드도 마이너스 영역이 당연히 그쵸. 이제 있었지만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이었다고 알려지거든요. 뭐 표에도 좀 이따가 그게 표시가 될 겁니다만 이 기대지수와 현황지수, 현재 현황지수의 이 차이, 그 스프레드가 이 마이너스 80.7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 하락 여파 때문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34포인트 하락한 2387.10으로 일단 코스피는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 낙폭이 깊어졌고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수로 대응 출발했고 기관은 현선물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만 9시 20분경에 외국인 현물 매도세가 전환되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가 아침에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없이 이제 바닥권 탐색 과정을 거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띄워진 것 같은데요. 네. 그 오른쪽 파란색 보시면 저렇게 이제 마이너스 80.7까지 떨어진 게 보이는데요. 거의 바닥권까지 보이고 그 이전에 이제 경기 침체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이 빨갛게 좀 세워져 있는 막대가 보이는 구간이 이제 침체 구간이었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이 있으면서 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 탐색 과정을 이제 하루 종일 좀 거쳤죠. 이 조선이나 조선기자재나 태양광, 원자력, 풍력, 뭐 LNG, 도시가스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재생 쪽에 수급이 좀 쏠리는 하루였고요. 뭐 전선이나 사료 이런 쪽도 섹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하루 종일 이제 나홀로 매수세가 계속 지속됐고 이 수급 부재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10시경쯤에 이제 코스피가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선물도 매도세로 전환했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또 이제 내일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6월 코어 CP PC가 있는데 코어 PC가 있는데 이게 물가에 대한 중요한 또 지표가 하나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이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물가 지표에서 물가를 못 잡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드시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지표를 좀 가져왔는데 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표가 이제 세계 컨테이너 평균 운임 지수인데요. 다행히 이 부분도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트럭 관련된 신규 수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다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그 목재 가격입니다. 목재 가격도 약간 확실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하임 그 중고차 가격은 다소 좀 슬로우하지만 살짝 좀 기울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잠깐 내려가려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뉴 오더 대비 이제 재고 수준인데 이게 좀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들이 이제 재고거든요. 막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 월마트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재고가 치솟고
솟고 있고 이게 이제 뉴 오더 같은 경우는 살짝 꺾이면서 이제 확실히 조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재고가 저렇게 막 올라가니까 결국 연말에 어쩌면 이제 세일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할 가능성도 네. 있죠. 현재 일부 그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물건을 이제 보냈는데 잘못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반품을 하잖아요. 근데 비싸지 않는 거는 그냥 반품하지 가져라. 말고 그냥 쓰라고 그냥 그렇게 할 정도래요. 네. 그 재고를 다시 받아서 뭘 어떻게 하기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죠. 유통비가 더 드니까. 비싸지 않는 물건들은 잘못 보냈을 경우에 반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하지 말고 그냥 공짜로 써. 지금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연말에는 아마 뭐 글쎄요,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쇼핑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재고 일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저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물가 지표가 이런 것들이 조금 피크를 찍고 좀 빠졌으면 하는 이제 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지표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근데 유가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식 관련된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좀 뭐 그렇게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가 계속되면서 이제 기관도 선물 매수 세력만 대응했기 때문에 수급이 거의 부재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순매도가 계속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자동차나 금융주 위주의 매도가 나왔고 전기전자는 아침부터 계속 팔았지만은 그래도 막판에는 조금 덜 팔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대내적으로 지금 한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3.3%에서 3.9%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과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 이제 금리도 이제 우리도 올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경계가 펀더멘탈이 이제 불안 심리가 자극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총 상위단에서 이 현대차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등 각각 개별 기업의 이슈가 좀 터지면서 사실은 하루 종일 별로 힘을 못 썼던 하루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뭐 향후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장중에 또 급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 주체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당분간은 기술적인 반등과 그다음에 매물 소화 이게 뭐 조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좀 지루한 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까지 사면은 반기 배당 주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외국인들 중심으로 어제는 좀 삼성전자 중심의 좀 강한 매수 수요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도 사라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약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1.82%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그에 반해서는 좀 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앞서서 이제 시총 상위주 움직임들을 쭉 말씀드리고 그 전에 그 이벤트 네네네. 하나 확인해 뭐 볼까요?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사실 네. 아까 PC가 더 중요한 거죠. 코어 PC가 더 중요한데 사실 29일이면 오늘인가요? 뭐 11시쯤에 미국 1분기 GDP가 이제 확정치가 나올 건데요. 오늘 밤. 뭐 잠정 결과에 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뭐 시장에 크게 영향 줄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재 전망치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그렇죠. 거죠. 마이너스 1.5% 정도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미국 공장의 재검토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뭐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뭐 낙폭이 커지는 이슈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투자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설비에 관련해서 이제 공장 재검토를 한다는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해당 설비는 애리조나에 지어진 이제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장입니다. LG 쪽의 단독 공장이고요. 생산 능력은 11기가와트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5년까지 회사의 목표 캐파가 500기가와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 축소 관련된 이 부분이 실적이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투자비 증가하는 부분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비용을 전가할지에 대한 논의하는 단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마 투자 지역이나 뭐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이 배터리의 이제 단기 중기 우려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게 너무 많이 우려하는 거 아니냐. 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 고객사의 배터리 조달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 투자 재검토가 발생한 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최초 설비의 주요 고객사가 사실은 루시드나 그다음에 니콜라, 이노테라 이렇게 신생 EV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판매 대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제한적이다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테슬라양 4680 전지 양상 설비는 이번 이제 이렇게 재검토하는 투자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24년 하반기 이후에 타겟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북미 투자의 핵심인 얼티움 셀즈, 그러니까 GM과의 JV, 제일트 벤처죠. 상공장 합산해서 135기가와트 그리고 스텔란티스와의 JV 계획은 뭐 변함없이 진행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빠진 것은 좀 과하다 볼 수 있다는 이게 이야기가 약간 많습니다. 기사가 지금 뭐 재검토라는 용어가 마치 투자를 철회한 것처럼 맞습니다. 헤드라인이 좀 잡혔는데 네. 사실 이게 뭐 공사 비용이 올라가는 기간에 공사 금액에 대한 뭐 재검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 해석이 있을 텐데 뭐 좀 시장에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언급된 게 있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투자 재검토 관련된 실시간 뭐 IR을 뭐 장중에 잠깐 코멘트를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이 공사비나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과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 투자권은 이미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일부 이제 재검토가 일부 들어갔다는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시장이 좋지 못한 센티에서 좀 과하게 좀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소 좀 그 내용 대비해서는 너무 시장이 좀 과하게 우려를 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 하필 또 SK랑 뭐 포드의 합작이 좀 지연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도되면서 약간 좀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최근에 이 증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또 이 증시의 헤드라인들이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타이틀이 와닿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지금 뭐 파악한 바로도 이게 재검토라는 게 투자 철회를 검토하는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시기나 금액의 문제가 있지 기존에 계획됐던 투자들은 진행된다고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공식적인 발표를 한 번 더 해주면 좀 좋겠죠. 네. 뭐 명확하게. 회사가 명확하게 뉴스로 나온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말해주는 게 불확실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지금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대한 계획을 많이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이제 나올 걸로 서로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지금 현재 미국 쪽의 국회들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이게 이제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투자에 대한 지원안들이 조금 통과가 좀 지연되고 있는 네.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기업들이 착공 시기를 조금 결정하지 못하는 뭐 이유 중에 어째 세금 혜택이 좀 확정이 돼줘야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작을 할 텐데 또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일단 공시를 통해서 뭐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으로 관련해서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내용 확정 시 공시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좀 열심히 보완해서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제 주가 하락이라는 슬픔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갔을 때 기억이 났던 게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서 코스닥이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매기가 있다,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좀 굵직한 기업에 있어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은 이런 심리마저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봐 저는 좀 우려가 되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떤 게 오버랩이 되냐면 지금 그 사파이어 래피드 반도체 그게 DDR5 서버용 관련된 DDR5 이게 사실은 연말쯤에 될 걸로 봤는데 네.
내년 2분기로 좀 연기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 관련된 이 밸류 체인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이제 급락을 한번 맞았던 기억이 또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게 뭐 얼마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 검토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연기되는 부분 분위기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 영향을 바로 받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수급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네. 회피하고자 하는 수급들이 많고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팔고 나서 이제 확인되면 뭐 다시 사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또 시총 상위주 가운데 이제 현대기아차 뭐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던데 배기가스 관련한 네. 조작. 맞습니다. 네. 이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뭐 현대기아차가 뭐 관련된 20만 대 이상의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게 한 혐의로 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엔진 소프트웨어라고 언급됐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치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로 조작했다는 네. 뭐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젤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델파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소유한 보그와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은 이제 2015년 폭스바겐 그룹의 이제 디젤 게이트를 이제 연상시켜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이것도 이제 오늘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막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이 맞물리면서 네. 대형주 중에서는 이게 좀 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시 이제 그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미국에서만 48만 대 즉각 리콜을 하면서 리콜, 그다음에 저감 장치 설치비, 그다음에 한화 약 21조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적 1,100만 대 차량이 조작돼서 수출을 판매되면서 이번 대상인 20만 대 정도하고는 사실 규모차는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스토리로 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디젤 차량은 유럽 시장 전체에 판매됐기 때문에 아마 환경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만약에 리콜이 정말 발생한다면 비용 증가가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시장은 현대기아차 유럽 판매의 약 20% 정도 비중이고요. 최대 비용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고 보면 일부 증권사에서 추정치가 지금 나온 게 한 2,500억 정도가 이 비용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나의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확정치는 아니고요. 만약에 리콜이 확정됐을 때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러프하게 추정치를 한 군데에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 참고로 지금 이제 그 2015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에 유럽의 이제 디젤 차량에 대해서 전수 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기아차는 별 이슈가 별로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업체별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조사가 있었고 그 뒤에 별다른 후속 조치가 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올해 4월에도 독일 검찰이 스즈키라는 회사를 또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이제 지금 다수의 완성차들에 대해서 이 독일 검찰이 계속 조사를 뭔가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는 디젤 엔진이 이제 메인 파워트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제 뭐 브랜드 이미지 타격 면에서 폭스바겐 사태와 좀 비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보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이걸 갖다 긍정적으로 또 해석하는 삼성증권 코멘트를 보면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이 폭스바겐 그룹도 디젤 게이트 때문에 전기차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또 가속화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이후에 현대기아도 진짜 유럽 전체가 진짜 전기차 쪽으로 확 털을 기울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기차 전환이 좀 더 가속화되는 어떤 뭐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애널리스트가 유럽 내에서 이 현대기아차가 지금 한 1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도 한 12% 정도 MS를 갖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으니까 좀 굉장히 견제하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현대기아의 위상이 이런 부분에서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멘트도 달았는데 뭐 그건 뭐 좋게 보는 관점인 것 같고 어쨌든 검찰 조사까지 되고 있다면은 뭐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뭐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폭스바겐 대비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됐건 비용이 어느 정도 됐건 일단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우려감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 과거에 폭스바겐 사태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중고차 시장에 폭스바겐 매물이 엄청 쏟아져서 또 그거를 엄청 싸게 산 분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티구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건데 뭐 중간에 뭐 안 나와가지고 뭐 사지도 못하고 뭐 그랬는데 중고차는 되게 또 비싸게 팔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뭐 각 국가마다 전기차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뭐 테슬라 이외에는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강자들이 사실은 뭐 다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편이죠.
최근에 또 미국 시장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다소 약간 경계를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요. 잘 이번에 슬기롭게 좀 이거는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현대기아차 전기차 이렇게 출시되는 거 디자인 외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과거보다는 확실히 디자인에 대한 성능은 좋아진 편인 것 같고, 근데 네. 다만 이제 이게 뭐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금요일, 월요일 지나면서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강한 매수세랑 좋은 이게 나오면서 그쵸.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시장 투심이 약해졌다라고 느끼는 게 한 이틀 올리는 거를 그냥 한 번에 거의 뭐 절반 이상 토해낼 정도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뭔가 조금 그 수급적으로는 뭐 매도 내지는 혹은 악재를 활용한 공매도 플레이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서 네. 자동차도 좀 그런 연장선상의 수급에 좀 피해를 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시청자분들의 댓글 중에서 좋은 소식 없냐 하는데 뭐 이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방하고 있는 섹터는 있죠. 네, 뭐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엔진 쪽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오늘 이제 결국 조선주는 이제 유가가 굉장히 좋으면은 또 발주가 많아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원유 수출을 위한 뭐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해양 플랜트 관련된 발주가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뭐 G7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하면서 유가가 이제 상승세가 뭐 계속될 거로 보이고, 네. 아마 오펙 플러스 증산 이슈가 오늘 밤에도 있나요? 뭐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오펙 플러스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걸로 제가 뭐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증산을 합의해 놓고 본인들이 목표한 목표치를 거의 못 채웠다는 뭐 자료도 계속 돌고 있어서 아마 증산 관련된 이슈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업계에 보면은 뭐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만 16척 수주 성공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시아 선사와 대형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2척, 그리고 유럽 소재 선사와는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또 지난 20일 버뮤다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12척 건조 공사를 따냈고요. 조선 3사 모두의 상반기만 수주 목표의 60% 이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주 분위기는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의 철강 생산이 이제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후판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로 이제 회복세를 하는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주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00척 이상으로 추산되는 카타르 석유청의 LNG 운반선 발주가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사에 대한 수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액화 천연가스 LNG 사업에 공공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졌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영 자문업체 FTI라는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은 지난 3월 이후에 유럽에서 20개 이상의 LNG 프로젝트가 새로 발표했거나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라고 분석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이들 프로젝트의 생산량을 합치면은 작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80%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이슈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삼방 M&T,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그다음에 조선 LNG 사업을 영위하는 일승 이런 종목들도 부각이 됐고요. 동성화이텍은 2,355억 규모의 LNG 운반선이나 LNG 추인선용 인슐레이션 패널 및 멤브레인 시트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했기 때문에 꽤 큰 물량이죠. 규모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성화이텍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LNG 쪽은 지금 전 세계에서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정도인데, 네. 중국은 품질 때문에 못 쓰는 것 같고, 일본도 사실은 예전 같은 경쟁력이 아니라서 사실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그동안은 주로 이제 조선사들이 수주했다는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동성화인텍을 포함해서 이제 부품 기자재하는 쪽에서 이제 다시 그 조선사로부터 발주받는 수주들이 나오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좀 종목이 확산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그러니까 선방하고 있는 섹터 전반적으로 봤고, 또 이슈가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종목들을 많이 움직이게 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옴시티. 네. 예. 뭐 이게 대기업도 맞습니다. 그렇고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근데 이게 오픈된 입찰이 아니라서 어떤 게 관련주인지 모르는데도 일단 시장에서는 네, 모르는 반응을 거죠. 했죠. 사실 네.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스마트 시티라고 네. 해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공개 입찰 뭐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그쵸. 예. 근데 여기에 뭐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이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이게 뭐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에 적힐 정도로 네. 기대감이 큰데, 이게 이제 640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크긴
크네요. 우리나라 그렇죠? 1년 예산보다 훨씬 많다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와전이 되니까 음. 이제 관련주를 찾아야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네. 결국 이제 이 인맥으로 이제 또 유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본 사우디와 거죠. 인맥이 있는. 예, 그래서 그 삼성그룹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음. 부회장이 이제 결국 빈살만 왕세자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아주 높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좀 약간 두드러지게 보인 것 같은데 이 2019년 빈살만 황세자가 이제 방한했을 때 이 부회장이 삼성 승지원에서 단독 면담까지 했었고요. 그때 이 부회장을 통해서 다른 정재계 뭐 그룹을 이제 뭐 이렇게 미팅하는 것도 이제 이 부회장이 주선을 했다. 이럴 정도로 이제 관계가 아주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왕세자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인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최고층 빌딩인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칼리파 이 건설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과거에 이제 과시했던 삼성물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다수의 이제 그 주택이나 플랜트 사업 수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성 때문에 이 삼성물산이 한 4~5% 정도 오늘 장에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뭐 스마트 시티에 접목되는 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가전 사업에 뭐 수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은 됐지만 삼성전자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오늘.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스마트 시티 건설 관리 용역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 반응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강세를 보였고요. 히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히림. 네. 이 회사가 상한가를 올랐는데 급등했어요. 228억 규모의 이제 카타르 설계 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히림이라는 회사가 이게 사실은 뭐 진짜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주는 사우디가 하는데 그렇죠. 카타르를 수주했던 예, 회사가 과거에 상한가를 이제 가네요. 수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붙였는데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과한 끼워 맞추기죠. 예, 뭐. 테마성 뭐 수급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실제로는 한미글로벌이 이제 용역 관련된 부분이 이제 수주했다는 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이 좀 더 이제 사실은 맞지 않나 오히려 막 그런 것 같은데 히림이 상한가를 올랐던 이상한 현상이 또 나타났죠.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이 좀 있어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뭐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요즘 이제 유가가 워낙 올라가지고 그쵸. 사우디가 재정이 이제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 정도 돈은 있다 이거죠. 뭐 거의 가볍게. 이 정도 예산은 뭐 충분하겠거니라고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미래 도시다. 그러면은 뭐 친환경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도 같이 좀 뭐 거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네요.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뭐 이쪽은 스마트 시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IT 쪽에 좀 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중동 쪽은 또 뭐 세계 최고 높이 뭐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쵸. 건물 하나 지으면 돈 자랑하는 거 예,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어쨌든 과거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지은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경험에 대한 뭐 점수를 좀 주면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뇌피셜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건설사들 해외 수주 보면은 과거에 이제 특히 중동 쪽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굉장히 활발한 수주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보면은 중국 업체들이 중동에서 수주한 케이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력 때문인가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가격 때문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뭐 기술력은 아직은 격차가 있다라고들은 언급을 하는데 일단은 단가 자체랑 그쵸. 아무래도 이 건설 쪽 해외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뭔가 좀 이 자금을 좀 댈 수 있는 그 자금을 끼고 들어가는 경우 좀 유리한데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좀 지원들이 있는 것 네. 같아서 근데 요 과거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봤었던 중동 수주 사이클 대비했을 때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의 수주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삼성물산 주가를 보니까 4%대 올랐습니다. 이 빈살만과의 개인적 친분, 네. 과연 삼성물산의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현대차 그룹도 사실은 수주전에 뛰어들었다고 네.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이 거예요. 결과는 그러면 뭐 언제 나오는 이제 건지 뉴스상으로 봐서는 뭐 네.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온다 일정표는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이제 규모의 어떤 수주 내지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굉장히 국가적인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실제 계약 체결들을 앞두고서 이제 큰 세레머니들을 준비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럴 때 뭐 사우디랑 뭐 한국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던가 네. 내지는 뭐 어떤 뭐
주요 회장단들의 중동 투어 일정 잡힌다든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생길 때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거 관련된 뭔가 세레머니가 준비되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편이라서 아마 이쪽 투자 관련해서는 향후에 주요 이제 CEO 내지는 이제 그 정계 인사들의 아마 향후 일정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분석이 좀 나왔는데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최근에 분위기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UBS가 또 이렇게 리포트를 하나 내면서 되게 또 안 좋은 뭐 센티의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네. 이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조사한 결과 이 자본 지출 축소를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고 웨이퍼 캐파 확대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인 클라우드 업체들의 서버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면서 하반기 메모리 가격 하락 전망도 어느 정도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장비 판매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 22일 날 대만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 포스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3분기 디램과 낸드 프레시 가격이 2분기보다 디램은 3에서 8%, 낸드 프레시는 0에서 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소비장으로 가는 전자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는 게 원인이고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는 최근에 이제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작년보다 3,500만 대 줄어든 13억 5,700만 대로 전망했으니까 일단 스마트폰의 수요가 이제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이제 상승세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마이크론이 이제 이번 주인가요? 실적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되게 경계를 많이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란 뭐 비용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류 비용 등 증가를 고려를 한다면 마이크론의 아마 실적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뒤에 가이던스가 또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조금 보수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센티가 여전히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계속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센티가 여전히 이제 이번 주 말까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정부가 이제 3시 넘어선가에 거의 이제 장 마치기 전에 보니까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해서 이제 현행 최대 6% 반도체 관련된 세액 공제에서 30%로 5배로 파격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검토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실제로 어떻게 이제 이게 뭐 캐파 증설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서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뭐 제조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한다면 사실은 장비주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좀 높은 이야기라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좀 팔로잉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좀 나서줘야죠. 우리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 뭐 세액 투자라든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글로벌 소비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분명히 정책적인 지원이 있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소비를 발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반도체도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플레 지표들이 좀 꺾여줘야 그 다음부터 좀 소비심이 살아나니까 이래저래 지금 아무튼 유가만 쳐다보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대 살까요? 반도체 많이 들어간 차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 우리 솔프로님도 한 대 딱 하면 조금이라도 반도체 가득 채워가지고 네. 더 옵션 해가지고 그래서 시장 살 수 있으면 네. 근데 지금 신청해도 뭐 1년 걸리는 차들이 수두룩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1년 뒤에 고민해도 되죠. 사실 계약해놓고. 그렇죠. 100만 원 걸어놨다가 취소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관련해서 반도체 쪽의 심리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아 보이는데 또 정부의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관련된 장비주들에게 호재가 될지 여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개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트리 중앙. 저는 요거 딱 보니까 우리 또 부장님께서 최근에 또 영화 관람을 많이 못 하셔가지고 아까 푸념을 많이 하셨잖아요. 부장님이 지금 그 탑건을 그냥 보시려고 계속 계획 중이신데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계속 못 보고 계신다고.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고 그 아이맥스? 네, 탑건을 아이맥스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스케줄 때문에 화목은 원래 제가 안 나오는 날인데 안 나오는 날 화목 예매하셨는데 못 보셨구나. 그 2번을 지금 취소를 계속하고 못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컨텐츠를 중앙이 이제 그제 어제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질문도 많았고 사실 네. 어제 저녁 방송에도 이제 컨텐츠리 중앙이 이제 탁프로님이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해주셨는데 네. 많이 빠지니까 이제 그 커버리지가 이제 코멘트가 하나 나왔던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개인들이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급락은 일단 대신증권에서 이제 오늘 코멘트가 나온 거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급락은 수급 이슈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추정 2분기 이익은 전년비 흑자 전환했다는데 추정 이익 추정치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흑자 전환에서 11억 정도의 흑자 전환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부분은 29억 흑자고요. 극장이 18억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로 약간 적자가 나올 거로 보는데 방송은 1분기 대비 이제 제작이 많아지긴 했지만은 이 PPA 상각이라든지 뭐 미국 자회사 위배의 손실 반영이 되면서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뭐 물량이 좀 제작 물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추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극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떤 최근의 추정치보다 좀 더 낮아질 걸로 보는 상황입니다.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범죄조치 두 번째 이야기가 흥행을 해가지고 투자, 제작, 배급 손익이 100억 정도까지도 가능한 구조가 맞는데 이 손익 정산이 3분기에 진행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2분기에는 이 극장 부분이 이제 역시 적자로 나온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실적이 이제 반영될 거기 때문에 우려 사안은 아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예, 주가 하락이 최근에 좀 많았던 것은 실적보다는 이제 뭐 수급 이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부분의 일부 비용 반영이 기대치보다 훨씬 많이 비용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극장 쪽이 이제 3분기로 실적 반영이 이제 이연되면서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좀 종이의 집에 대한 평가가 역시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나뉘고 있다. 뭐 약간 안 좋게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고 재미없다부터 해서 뭐 그런 평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심리가 좀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로스컵 물량도 좀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는 그런 대신증권 쪽에 코멘트가 있어서 참고로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코멘트가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이틀 많이 빠지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이제 결국 힘을 못 받고 결국 강하게 올라주지 못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를 했는데요. 아무튼 좀 컨텐츠리 중앙은 사실 조금 이제 최근에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어쨌든 이제 콘텐츠의 흥행과 또 지금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는 영화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영화 가격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그냥 평일의 가격이 이제 일반 영화 기준으로 제가 15,000원 정도 하죠. 어제 예매하려고 딱 봤더니 네. 15,000원이더라고요. 전 좀 사실 좀 많이 놀랐거든요. 깜짝 놀라셨구나. 12,000원? 요 정도 시절에 예매했던 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영화관을 못 갔습니까? 그 문을 그쵸. 많이 닫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그들도 좀 수익을 단기간에 내려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좀 편하게 한 2시간 정도를 데이트하기 좋은 게 그렇게 많이 돈 안 들인다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서너 명 정도 가면 뭐 먹고 하다 보면 1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면. 사실 좀 부담스럽다 느껴지는데 근데 또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대작 뭐 한 1,000억 들여서 만든 영화를 한 2만 원 정도에 본다? 뭐 그 정도면 그래도 뭐 좋은 영화는 또 봐야 되지 않나 그쵸. 그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네. 좀 체감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그쵸. 좀 달라진 건 맞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많이 이제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극장 가보면 꽉꽉 차요. 맞아요. 특히 이제 아이맥스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막 끝에서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쵸. 오른쪽 그렇죠. 왼쪽 쫙 네. 끝에서 보면 좀 그러니까 가운데 쪽을 좀 몰리는데 그래 잘 잡아야죠. 그거 예, 진짜. 근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걸 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매가 아주 꽉 차 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꼭 세 번째 시도는 꼭 성공하실 기원하겠습니다. 네. 7월 달까지는 못 볼 것 같아요. 네. 예, 언젠가 탑건 끝나기 전에 3%에서 틀어드려야겠는데 부장님 아, 위해서. 근데 이제 필름은 사서 그 4D 스크린 X나 네. 아이맥스 정도는 탑건은 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보거든요. 아, 예, 예. 제가 다음 주 스포일러 절대 안 됩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콘텐츠 중간 좋은 사이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탑건은 이제 그 롯데쇼핑 관련주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구조조정을 또 작년에 많이 했고 네. 뭐 유통 쪽에서 좀 좋아지고 있고 또 그 롯데 그 컬처웍스인가요? 그쪽이 작년에 1,560억인가 적자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게 만약에 극장 쪽에서 좀 돌아서면 롯데쇼핑은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 중이 아닐까 싶어서 네.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보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은 3분기 실적을 보고 롯데쇼핑 탑건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이 오늘 6% 넘게
가까이 올랐습니다. LG생활건강에도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연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콜마의 그 인수 승인 공정위에서 그쵸. 낮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기 없죠, 거기는. 그렇죠. 용기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면세점, 카지노 뭐 다들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사실 이건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중국 락다운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상당히 또 낮아 있는 네. 측면에서 최근 주가 조정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상승했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가 나왔고요. 중국이 진짜 생각보다 락다운 기간을 너무 길게 가지고 가고 있어서 네네. 뭐 의도나 해석들이 분분한데 네. 일단 좀 완화하는 흐름이 좀 나왔군요.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실 딸꽁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딸꽁이 들어와서 물건을 왕창 사가면 거기에 대한 뭐 취급 수수료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이익률은 그렇게 좀 높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매출 단위나 현금 플로우 상으로는 또 중요한 어떤 큰 이제 고객이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 입장에서는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화장품을 많이 이제 사가긴 하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코멘트를 했지만 사실은 6.18 행사 때 한국 화장품이 거의 뭐 순위에 안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에 이제 비싼 화장품에 대해서 수요가 더 집중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이제 모습들이 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장품 섹터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 주가 부분이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이라서 조금은 경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기준 한 16배 정도까지 주가가 빠져서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있다라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코멘트를 하나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 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점이 이제 2년 3개월 만에 재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김포 하네다 노선 운영이 재개되면서 면세점이 오픈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생겼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텍스 리폼드 1위 기업인 글로벌 텍스프리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 해외 종속법인들이 이제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 무격리 입국을 시작한 프랑스 법인의 경우에 글로벌 텍스 프리의 프랑스 법인입니다. 1분기 동안 매출액이 8억 2천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억 9천만 원 정도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몇 달 먼저 방역 조치를 완화한 싱가포르 법인도 5월 한 달 매출액이 4억 원을 넘기면서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 누적 매출액 2억 1천만 원보다 2배 이상을 한 달 만에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도 이제 실적 회복이 좀 이제 빠르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나 뭐 JTC 이렇게 관련된 쪽이 좀 움직였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되는 분위기고요. 이게 막 한꺼번에 확 좋아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 화장품이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거 선호했던 게 서양은 화장품이 아무래도 색조 중심으로 발전해 있고 동양 쪽은 상대적으로 스킨케어 중심으로 이제 스킨케어 미백 쪽으로 좀 발전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 브랜드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잘 파고들어서 이제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이어갔었는데 최근에 뭐 그런 흐름들 보니까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이 원체 이제 따라오기도 많이 왔고 또 이 아무래도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는 OEM으로 다 만들어 주다 보니까 사실 같은 OEM사한테 맡기면은 좀 비슷한 퀄리티가 나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 리오포닝 플러스 이제 중국 쪽 락다운 풀리면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화장품이 제일 1순위로 떠올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구조적인 경쟁력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큰 행사에 우리나라 브랜드가 상위권에 랭크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뭔가 브랜드 파워에서 이제는 중국 내에서 뭐 한국 화장품 하면은 무조건 다 된다라는 생각을 좀 적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지금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온라인 소비 뭐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들 경기 침체 얘기만 나왔다면은 주가가 계속 뚝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뭐 리오프닝이 되긴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내 지갑에서 열지를 못하면은 또 거기에 악재를
영향을 받아서 또 관련한 실적이나 주가가 또 안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뭐 우려도 필수 좀 생겨요. 소비자는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티고 음. 그래도 방어가 되는 분위기인데 네. 이 임의 소비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명품이라든지 요즘에 뭐 롤렉스 시계도 이렇게 네. 확실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고요. 그런가요? 매출 추세가 오. 그런 거 있고 중고피가 떨어졌죠. 그렇죠.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 못 산다 그랬는데 약간 좀 역시나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용기기 이쪽도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부 스킨케어도 뭐 한 달에 한 번 받다가 뭐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임의 소비재의 성격이 속하는 쪽은 아무래도 경기 쪽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업종에 대한 부분도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면세점을 제 지인이 이제 해외여행을 네. 간다고 해서 가봤더니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가 매력이 없고 없다고 살 얘기하더라고요. 것도 없고 뭐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고객보다는 해외 뭐 일본, 중국에서 그렇죠. 와야 네. 확실하게 뭔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태웅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태웅이 18% 넘게 올랐네요. 네, 뭐 원전 쪽은 뭐 어제도 계속 말이 나온 네. 겁니다. 지금 체코나 지금 뭐 그 대통령 그다음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해서 지금 체코나 딴 쪽에 막 이제 가가지고 원전 관련된 세일즈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그래서 나토웨이 최고 테마로 떠오른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원전이 결국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같이 덧붙여서 이제 뭐 풍력 태양광도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32%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40%까지 이제 올리는 게 나왔으니까 역시나 이제 계속적으로 분위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이제 EU 의회에서 그 목표를 45%까지도 상향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내년에 추가로 목표를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 자료가 하나 나온 게 특징적이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2021년 7.5%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에서 25%까지 확대할 예정이니까 국내 수요도 관련된 신재생 쪽은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신재생 쪽은 또 워낙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니까 당장 필요한 게 또 석탄 쪽에 수요가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석탄 산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이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합 물류 상사 석탄과 관련된 상사 쪽도 주가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이 움직이면서 이 석탄 관련된 단기적인 어떤 그런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합 상사의 주가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함께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태양광 관련한 이야기도 좀 볼까요? 네, 뭐 좀 전에 그 이야기를 같이 제가 곁들여서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좀 드렸고요. 네. 시간상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사료나 뭐 여러 가지 일부 이제 음식이나 이런 쪽에 또 움직임이 있어서 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이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3.3%보다 0.6% 오른 3.9%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사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대한제당, 뭐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한탑, 한일사료 이렇게 갔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 설탕값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ICE 선물거래소에서 설탕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18.48센트 이게 그 2년 전 가격보다 60%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설탕 생산국인 브라질이 이게 굉장히 생산량이 또 빠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2위 설탕 생산량인 인도도 수출량을 또 규제를 하면서 설탕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설탕 안 쓰면 또 다른 걸로 좀 약간 단맛을 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약간 이 완화가 될 수 있는지는 보겠는데 근데 이제 12월에 태풍 오데트나 폭우가 겹쳐지면서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달 중순까지 생산량이 180만 톤에 그쳤기 때문에 올해 추수 연도에 가면은 필리핀의 설탕 생산량도 지난 2월에 전망된 207만 톤 이하로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설탕 재고가 계속 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뚜기나 사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7월 1일부터 소면이나 마요네즈, 식용유 이쪽에 가격을 인상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가격 인상이 단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보통 이제 원재료와 관련된 재고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음식료 업종들은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투입 시기와 가격 인상 단가에 대한 시기가 좀 달라요. 그쵸. 이제 레깅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들어간 것이 아마 2분기 정도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밀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빠지고 여러 가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조금 일부 네. 그 곡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반기에 만약에 가격 인상을 음식료 업종이 한 번 더 한다면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면은 아마 그 레깅 때문에 원래 원재료를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나 내년 정도 되면 음식료 업종이 가격은 올려놨고 그다음에 지금 곡물 가격이 빠지는 게 결국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곡물 가격이 빠진 게 반영이 되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제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오뚜기랑 사조 말고도 아마 뭐 모든 음식료 업체들이 지금 다 그 고민일 겁니다. 이게 하반기 중에 한번 올릴 거냐 말 거냐, 오르면 언제 올리는 게 제일 좀 잘 가격이 먹힐 거냐 했는데 어쨌든 오뚜기와 사조는 일단은 편의점 채널에서 올리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제한적인 부분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오리온 같은 경우도 되게 가격을 올리는데 보수적인 뭐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과자 포카칩인가 뭐 그거 뭐 올릴 것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인 회사들도 이제 물가에 대한 그리고 이 과자나 이런 것들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포장재 있잖아요. 네. 포장재에 대한 원가비가 또 되게 그렇죠.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포장재에 대한 원가 비율도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가격 전가를 좀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개인적인 질문인데 부장님은 네. 가격을 올리고 양을 유지하는 게 좋으십니까? 가격은 동결하고 양을 줄이는 게 좋으십니까? 글쎄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글쎄요, 근데 뭐 쉽지 않은 이야기네요. 쉽지 않은데, 근데 그 가격을 그대로 동결하고 내용물을 줄이면 안에 질소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질소가 또 비싸니까 네.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초코파이 네. 같은 매년 작아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아, 작아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점점 작아져서 예전에는 이 한 입에 한 입에 넣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점점 잘 들어가는 사이즈로 가서 소프로니 입이 커지신 건 아니고요. 그냥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전체적으로 좀 양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양이 조금 적어지고 가격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소식이 좀 건강에 좋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하잖아요. 뭐 덜 먹는 예, 쪽으로. 뭐 군것질을 많이 해도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좀 덜 올리고 양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안 올리고 늘면 좋은데 그건 그런 좀 날은 어렵겠죠.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 PB 상품이 많이 팔린대요. PB 상품들이 그 대형,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크게 나오는 것들 벌크로. 있잖아요. 예, 뭐 새우깡도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용 네, 새우깡처럼 그게 싸죠. 크게 나온 것들이나 아니면은 마트 PB 상품들이 대용량 네. 이게 많이 팔리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자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주가 이게 악재인 거죠. 네, 지금 이제 표를 하나 딱 보시면 네.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지금 국내 모바일 게임 사용자가 1년간 270만 명이 떠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롤플레잉 게임이 가장 부진하다. 이게 MMORPG 뭐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리니지나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에서 모바일 게임 사용자가 많이 떠났죠. 경기가 안 좋으면 뭐 게임 많이 한다 이런 말도 과거는 있었지만은 최근에 사실은 할 만한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오지도 않고 야외 활동도 늘고 해갖고 네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이제 굉장히 좀 말할까 신작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면서 많이 떠나고 있는 모습인데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하나 그 이벤트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그 플레이 투 온, 그 P2E 게임이죠. 이 게임이 32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당국이 서비스 취소 통보를 내린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더기로 등급 분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 뭐 취소 절차에 따라 게임사 의견을 수렴하고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여부를 의결하면서 등급 취소가 확정된 게임은 앱 마켓에서 아예 퇴출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표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게임 내에 이제 P2E와 NFT를 모두 존재하는 게임물이 이제 15종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여기에 뭐 아는 게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P2E나 NFT를 모두 이제 하는 그런 게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센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게임사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저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뭐 저기 표에 있는 것들은 아주 뭐 빈번하게 하는 게임들은 아니라서 매니아층이 있는 게임인 네. 건가요? 근데 이제 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온 정부에서 가상자산이나 혹은 뭐 이런 NFT 게임류에 대해서 또 어떤 제도화 시킨 다음에 또 이렇게 좀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에 또 언급들도 있어서 지금 이쪽 섹터에서는 좋은 이슈와 안 좋은 이슈가 그냥 하루 걸러 퐁당퐁당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상증자 관련한 소식 확인해볼까요? 네, 뭐 이것도 그냥 특징적이어서 한번 네. 가져와 봤는데 이 테마도 진짜 안 꺾여요 지금. 네, 진짜 보면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황당할 정도로. 27일 날
권리락이 되면서 급등했잖아요. 음. 장중에 25% 넘게 급등해서 네.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정도로 다소 좀 의아했는데 사실 무상증자는 이게 그냥 그 권리락이 됐을 때 이게 약간의 그런 뭐라 그럴까 착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싸 보이는 거지만 사실 이건 정상적으로 무상증자 자체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한 것은 이건 약간 이상한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테마가 좀 안 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구음원이라든지 조강 ILI 그리고 K옥션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이 권리락이 발생했던 부분들 때문에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장 시작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게 무상증자 테마를 타고 약간 이렇게 비정상적인 급등세가 이루어진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그 에코프로비 비해 같은 경우는 첫날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이제 물론 시장도 안 좋았지만 빠졌거든요. 대부분 다. 그리고 신주가 또 상장되면 물량 부담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급등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에 의한 급등세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조금은 매물 추이를 다시 좀 유의하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와, 마감을 1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박 부장님이면 가능합니다. 네. 네. 영화를 못 보실만 하네요. 저는 이제 방송 오시기 전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정도 자료 준비하시려면 시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꽉 채워서 오늘 마감 시황 전해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